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낡은 창고의 공기는 곰팡이와 땀 냄새로 가득했다. 사방에서 서슬 퍼런 칼날과 쇠 파이프를 든 남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30명이 넘는 조폭들이 마치 사냥감을 조롱하듯 느릿하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서하의 귓가에 울렸다. 맨 앞에 선거구의 남자가 쇠 파이프를 어깨에 얹고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네. 707 그거 군대 놀이 아니냐. 너 따위는 그냥 여자 하나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들의 허점과 급소를 스캔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하의 귓가에 낡은 차량의 굉음이 울렸다. 쾅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쇠붙이 냄새, 그리고 선홍색 피의 비릿한 향. 그 끔찍한 소리와 냄새는 13살 소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날의 비극이었다. 그날 오후 13살의 서에게 세상은 언제나 정의로웠고 아버지는 그 정의의 전부였다. 그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늘 완벽하고 강인했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트럭과 충돌했다는 소식은 서하의 세상을 순식간에 암전시켰다. 경찰은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서하는 알았다. 아버지는 절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철저한 군인이었다. 그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서에게 늘 말했다. 위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그는 저녁 후에도 딸에게 상황 판단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가르쳤다. 서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사고 현장의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깨진 창문에서 발견된 미세한 유리 조각 차량 문에 남아있는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자국. 그러나 서하의 증언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어린아이의 헛소리로 치부했고 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서하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한 곳인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리고 한 달 후 서하의 인생에서 유일한 안식처였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서하는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남겨진 외톨이가 되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은 한 명의 변호사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부모님의 가족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변민석. 그는 서에게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없으며 그녀는 당분간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겉모습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물건들을 탐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서하는 그에게서 무언가 빼앗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물건들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서하는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검은색 폴더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폴더폰은 10년도 더 된 구식 모델이었지만 외관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 서하는 폴더폰을 손에 쥐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천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서하는 변호사가 이 폴더폰을 탐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폴더폰을 주머니에 숨겼다. 변민석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서하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변민석은 그녀에게 유산은 없으며 그녀를 고아원으로 보낼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척했지만 서하의 눈에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서하는 다음 날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에게 고아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혀 온갖 종류의 괴롭힘을 당했다. 밥을 굶기고 밤에는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것은 예사였다. 교사들은 이 모든 것을 외면했다. 그들은 그녀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관리가 귀찮은 골칫덩이로 취급했다.
고아원 생활은 서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폴더폰을 꺼내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찾았다. 폴더폰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생일, 어머니의 생일, 가족의 기념일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서하는 아버지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은 늘 복잡하고 어려운 암호를 사용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폴더폰의 잠금 화면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문 인식 센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문을 스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어머니의 방에서 가져온 유품들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사진첩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손가락을 돋보기로 확대해 보았다. 아버지의 손가락에는 군인 시절의 훈련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개의 굳은 살이 있었다. 그녀는 그 굳은 살의 위치를 기억하고 폴더폰의 지문 인식 센서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없었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굳은 살을 이용해 패턴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놀랍게도 폴더폰이 열렸다. 서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폴더폰 안에는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과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서하야, 만약 이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뜻일 거야.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음모다. 아빠는 배신자가 아니었단다. 이 모든 것을 밝혀줄 단서를 폴더폰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변민석이라는 이름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는 이 음모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하는 이제 그녀의 복수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시작은 그녀를 고아원에 보낸 변호사 변민석이었다. 고아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듯했다. 서하는 낯선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호기심을 동시에 읽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좁은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외부에서 온 약자를 탐색하는 맹수와 같았다. 서하는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첫날 밤부터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서하를 향한 괴롭힘은 신참 길들이기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다. 그녀는 밥을 굶어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써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이 담긴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들의 오락거리로 듣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서하는 벽장 속으로 숨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아버지의 폴더폰을 꺼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폴더폰 속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파일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암호화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 폴더폰을 방주라고 불렀다. 방주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다. 서하는 고아원의 낡은 도서관에서 컴퓨터 공학과 암호학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코드를 짜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낮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아이였지만 밤에는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고아원의 지옥 같은 환경을 버티기 위해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연마했다. 아버지는 서에게 단순히 무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에게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약점을 이용해 강자를 제압하는 법을 가르쳤다. 서하는 그 기술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들끓었다. 그녀의 복수의 시작은 변호사 변민석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서에게 부모님의 유산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는 변민석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밤마다 폴더폰 속의 파일들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는 서에게 변민석이 이 음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변민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폴더폰 속의 암호를 해독해야 했다. 어느 날 서하는 고아원 근처에 낡은 PC방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아원의 담을 넘어 PC방으로 몰래 잠입했다. 그녀는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아버지의 폴더폰에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폴더폰의 암호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도 해독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용한 기술은 그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기술이었다. 서하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PC방으로 잠입해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과 암호학에 관한 모든 지식을 독학으로 습득했다. 그녀는 폴더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폴더폰의 암호를 해독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폴더폰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사건 기록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들 속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시작은 변호사 변민석이었다. 파일들 속에는 변민석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가 거대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서하는 아버지의 죽음이 변민석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서하는 고아원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고아원의 보안 시스템과 경비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이용해 고아원의 담을 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아원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서희진이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탈출한 후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밤낮으로 스스로를 단련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몸에 익혔고 폴더폰 속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독학으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해커가 되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이서아로 바꾸고 IT 보안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 한 해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지옥에 빠뜨린 변호사 변민석이었다. 서에게 고아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시스템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복수였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했다.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밤마다 고아원의 담을 넘어 주변 지형을 익혔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과 동선을 분석했다.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 그녀는 새벽 3시 30분에 고아원의 뒷문이 잠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쓰레기 처리차가 들어오는 시간이었고 경비원들은 그 시간에 항상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서에게는 단 1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정확히 새벽 3시 30분에 뒷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동선과 쓰레기 처리차의 이동 속도를 완벽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마치 707 특수임무단의 비밀 작전 요원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 쓰레기 처리차가 들어오는 순간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자유는 잠시뿐이었다. 16살의 어린 소녀에게 세상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녀는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했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견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서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폴더폰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거리의 노숙자들 사이에서 밤마다 컴퓨터 기술을 독학했다. 그녀는 낡은 컴퓨터 부품을 모아 자신만의 컴퓨터를 만들었고 밤낮으로 코딩과 해킹 기술을 연마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의 복수였다. 그녀는 거리의 노숙자들 사이에서 박스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는 종이 상자 안에서 생활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코드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해킹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을 해킹 전문가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2년 후 그녀는 이서하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대학 입학 서류를 위조하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대학 생활을 통해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밝고 쾌활한 이서하로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한 IT 기업에 취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하며 복수를 위한 자금을 모았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보안 기술을 이용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회사 내부의 비리도 밝혀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천재로 불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보안 기술을 이용해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너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 한 해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돈과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아버지의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폴더폰 속의 파일을 다시 한번 분석했다. 파일들 속에는 아버지의 동료였던 경찰들의 이름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 중 일부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 목록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 목록의 맨 위에는 변호사 변민석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변민석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의 가족관계, 그의 재산, 그의 비리,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그녀는 이제 변민석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변민석에게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서하는 이제 더 이상 밤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낮에는 너 시큐리티의 유능한 대표이사로 밤에는 복수를 위한 사냥개로 변모했다. 그녀의 첫 번째 사냥감은 변호사 변민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변민석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 시큐리티의 서버에 프로젝트 헬게이트라는 이름의 비공개 폴더를 만들었다. 그 폴더 안에는 변민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의 가족관계 재산 은행 계좌, 심지어 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이서하는 변민석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해킹해 그의 모든 대화와 이메일을 감시했다. 변민석은 겉으로는 유명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로 보였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사회 정의를 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이서하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위선으로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가면을 벗겨낼 준비를 마쳤다. 며칠 밤을 새워 변민석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이서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은행 계좌에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서하의 해킹 실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자금의 최종 출처가 마약 조직 흥룡회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서하는 아버지의 폴더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다. 파일들 속에는 변민석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흥룡회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등장했다.
아버지는 변호사 변민석이 흥룡회의 일원이며 그가 경찰 내부의 스파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변민석의 역할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의 범죄를 법적으로 은폐하고 경찰 내부의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조직의 두뇌였으며 모든 범죄가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했다. 이서하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는 그런 자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이서하는 변민석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변민석이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받았고 전역 후에는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정의를 위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법을 이용했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였지만 동시에 조직의 스파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를 조직에 알려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서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를 지옥에 빠뜨린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이서하는 변민석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변민석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너시큐리티의 젊은 대표이사로만 알고 있었다. 이서하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해 그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서하는 변민석의 또 다른 비리를 발견했다. 그는 흥룡회의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강남의 재개발 지역의 정보를 미리 빼돌려 땅을 사들이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의 비리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악이었다. 이서하는 변민석의 비리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 그녀는 이제 변민석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이서하는 변민석에게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지옥에 빠뜨린 변호사 변민석이었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서하의 복수는 치밀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변민석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가장 큰 무기인 법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변민석이 흥룡회의 자금을 이용해 저지른 부동산 투기, 비리 정보를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서울 시내의 모든 언론사에 변민석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보냈다. USB 안에는 그의 은행 계좌 내역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그가 흥룡회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모든 정보는 철저히 위조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데이터였다. 이서하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변민석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USB에 담긴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언론사들은 변민석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정의의 변호사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변민석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서하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언론은 그의 행동을 비웃었다. 이서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변민석의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청했다. 그녀는 변민석이 흥룡회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했다. 변민석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조직은 그를 버렸다. 조직은 변민석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자신들의 존재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변민석에게 연락을 끊었고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변민석은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서하는 변민석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했다. 당신이 나를 지옥으로 보냈으니 이제 당신도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변민석은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자신을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서아는 변민석의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그에게 707 특수임무단에서만 사용하는 암호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변민석은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이 자신 외에는 몇 명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변민석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서아는 뉴스 속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 목록에는 아직 다른 이름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의 끝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거대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인 변호사 변민석은 그녀의 손에 무너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변호사 변민석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때 정의의 변호사로 불리며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 정의를 논하던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의 체포 영상은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 채널에 송출되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있는 그의 초췌한 모습은 충격을 더했다. 그는 한때 존경받는 변호사였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SNS 계정에는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다. 변민석은 언론의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세상에 공개된 뒤였다. 사람들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보며 분노했다. 그를 믿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배신감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 돈,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변민석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교묘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절대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을 파멸시킨 존재가 707 특수임무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을 짐작했다. 변민석은 자신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조직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조직의 보스 최정혁과 경찰청 실세 강성철의 이름을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했다. 이서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변민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민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조직의 실체를 폭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민석이 경찰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변민석이 혼자서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다. 이서아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변민석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다큐멘터리에는 그의 모든 비리와 함께 그가 흑룡회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담겨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보며 분노했다. 그들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서아의 용기에 감동했다. 이서아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다. 변민석의 위선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자 그의 지인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홀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을 파멸시킨 존재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한은 변민석의 몰락을 보며 만족했다. 그녀의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녀의 복수 목록에는 아직 다른 이름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의 끝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거대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인 변호사 변민석은 그녀의 손에 무너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변민석의 몰락은 이서아의 복수 계획에서 첫 번째 퍼즐 조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변민석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거대한 그림자를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성철 현재 서울경찰청의 실세이자 조직범죄수사과를 총괄하는 총경이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로 보이지만 그는 이서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거대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 변민석은 흥룡회의 두뇌였지만 강성철은 그 조직의 심장이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조직에 넘겨주고 조직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법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서한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 목표는 변민석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성철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그의 모든 행적을 숨겼다. 이서한은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강성철의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청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그의 근무 기록과 통화 내역을 모두 빼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며칠 밤을 새워 강성철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이서한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통화 내역에서 최정혁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최정혁은 이서아의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최정혁을 믿고 있었지만 이서아는 최정혁이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성철은 겉으로는 최정혁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통화 내역은 그와 최정혁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서아는 강성철과 최정혁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는 그들이 과거에 함께 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고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이서아는 강성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그의 재산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의 은행 계좌에 매달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것을 포착했다. 자금의 출처는 변민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서아는 자금의 최종 출처가 흥룡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성철은 흥룡회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있었다. 그는 흥룡회의 마약, 밀매와 불법 자금 세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는 정의를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서아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조직과 결탁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서아는 강성철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성철의 아들이 명문대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성철은 아들의 학비를 위해 막대한 돈을 썼고 아들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서아는 그의 아들을 이용해 강성철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성철의 아들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에는 강성철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성철의 아들은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를 믿었지만 메시지에 담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강성철은 아들의 질문을 회피했다. 이서한은 강성철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성철의 아들을 이용해 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녀는 강성철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철은 메시지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서아는 강성철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707 특수임무단에서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였다. 아버지는 강성철을 친동생처럼 아꼈고 강성철 역시 아버지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에는 균열이 생겼다. 이서하는 아버지의 폴더폰에서 그들의 과거가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강성철은 지금과는 달리 밝고 순수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군인이었다. 그러나 이서하는 그의 눈빛이 변하게 된 계기를 찾아냈다. 그것은 한나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한나는 강성철이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성철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했다. 그는 복수를 꿈꿨지만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강성철은 정의가 아닌 돈과 권력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흥룡회 조직과 손을 잡았다. 강성철은 흥룡회의 자금을 이용해 한나의 가족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실패했다. 그는 한나의 가족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그의 복수심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강성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조직과 결탁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나에 대한 복수심과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이서하는 강성철의 약점을 이용해 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녀는 익명의 메시지로 강성철에게 한나의 사진을 보냈다. 사진 아래에는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성철은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성철은 자신의 아들과 한나의 사진을 동시에 노출시킨 이서하의 존재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서하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이서하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서하를 그냥 여자 하나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이서하를 자신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적으로 인식했다. 강성철은 이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이서에게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시도했다. 그는 이서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을 덮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서하는 그의 제안을 비웃었다. 그녀의 복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강성철은 이서하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분노했다. 그는 이서하를 제거하기 위해 흥룡회에 연락했다. 그는 조직에게 이서하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녀를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서하는 강성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성철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게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이서하는 강성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정의를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성철은 메시지를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서하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서하를 흥룡회의 봉어지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았다. 이서하는 강성철의 함정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강성철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강성철과 흥룡회 조직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서하는 강성철의 심리를 정교하게 조작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의 아들과 그의 죽은 연인 한나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녀는 강성철의 아들 핸드폰으로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 강성철 총경은 정의로운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마약 조직과 결탁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강성철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경찰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강성철은 아들의 질문을 회피했다.
강성철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성철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한나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한나는 당신의 욕망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한나를 위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성철은 메시지를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한나의 죽음이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서아는 강성철의 심리를 더욱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로봇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강성철 총경님,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이 죽인 한나는 당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강성철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서아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울렸다. 당신은 아들을 잃고 한나를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성철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증오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성철은 이서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흥룡회에 연락해 이서아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흥룡회는 이서아의 회사 너시큐리티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이서아는 흥룡회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흥룡회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에게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이서아는 강성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아들과 한나의 영혼이 당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구로공단의 낡은 창고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강성철은 메시지를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서아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강성철은 이서아의 메시지를 받고 흥룡회에 연락해 그녀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에게 이서아를 제거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흥룡회는 강성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서아의 능력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강성철에게 그냥 여자 하나일 뿐이라며 이서아를 무시했다. 강성철은 흥룡회의 반응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조직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서 이서아를 상대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폴더폰 속의 파일을 보고 이서아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밤 11시 강성철은 구로공단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창고로 향했다. 그는 이서아를 제거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다. 그는 이서아를 그냥 여자 하나로 얕잡아 보았다. 밤 11시 정각 구로공단 폐공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강성철의 랜턴 불빛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흥룡회 조직원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묵묵히 서하를 기다렸다. 그들은 모두 쇠파이프와 몽둥이 그리고 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혼자 온 여자를 잡기 위해 수십 명의 부하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의아해했다. 강성철은 낡은 창고 한가운데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의의 명예 웃기는 소리. 이 세상에서 남는 건 결국 힘과 돈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잠시 후 낡은 창고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 명의 여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코트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아 한때 고아원에서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아이였다. 강성철은 그녀를 보고 비웃었다. 아니, 너시큐리티 이서아 대표님 아니신가?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런 낡은 창고에 혼자 오시다니. 용기가 가상하네.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서아를 그저 젊은 IT 기업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성철 총경님이야말로 이렇게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오시다니 제게 겁이라도 나셨나요? 이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성철은 이서아의 조롱에 분노에 몸을 떨었다. 강성철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서아, 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말했다. 나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다. 나는 너 같은 여자 하나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어. 이서하는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총경님. 당신은 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위해 정의를 팔았습니다. 강성철은 이서아의 말에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서아는 강성철의 반응에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유산은 돈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강성철은 폴더폰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그가 이서아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폴더폰이었다. 이서아는 폴더폰의 잠금 화면을 열고 그 안에 모든 파일을 보여주었다. 파일들 속에는 강성철이 흑룡회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그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성철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네가 박중령의 딸이었구나. 10년 전 네가 고아원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비웃었어.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이제 당신을 파멸시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강성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끄러워. 너 따위는 그냥 여자 하나일 뿐이야. 모두 공격해. 그의 외침과 함께 30명이 넘는 조폭들이 이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이서아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몸은 이미 707 특수임무단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명이 넘는 거구의 남자들이 한 명의 여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서아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707 특수임무단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살아났다. 첫 번째 적의 몽둥이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다. 서아는 몸을 낮춰 피하고 동시에 상대의 손목을 비틀었다. 뚝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몽둥이를 놓쳤다. 서아는 떨어진 몽둥이를 잡아 뒤에서 달려드는 두 번째 적의 무릎을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세 번째 적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서아는 707의 무장 해제 기술을 사용해 칼을 빼앗았다. 그녀는 빼앗은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자의 명치를 발로 찼다. 남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쓰러졌다. 서아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기계가 되었다. 이게 무슨? 강성철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경악했다. 서아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듯 보였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녀의 손과 발은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만을 노렸다. 남성들은 힘과 크기에서 압도적이었지만 서하의 정교한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서한은 연속적인 타격으로 5명의 적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이용해 그들끼리 부딪히게 만들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근접 전투술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서하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남성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그녀가 그냥 여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존재였다. 강성철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모두 덤벼 저 여자를 죽여?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녀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서하는 남은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강성철에게로 향했다. 강성철은 권총을 꺼내 서하를 겨냥했다. 멈춰. 한 발만 더 움직이면 널 쏘겠다. 하지만 서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권총을 제압할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총의 반가쇠를 당기기 전 권총을 제압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권총의 총구를 위로 향하게 하고 강성철의 손목을 비틀었다. 뚝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강성철은 고통에 신음하며 권총을 놓쳤다. 서하는 권총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다. 이제 강성철과 서하 2명의 707 특수임무단 출신만이 남았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념과 정의 그리고 복수의 대결이었다. 강성철은 맨손으로 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성철은 707 특수임무단의 격투수를 사용해 서하를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강력하고 정확했지만 서하의 움직임은 그보다 빨랐다. 서하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강성철은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서하는 강성철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정의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위해 당신의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강성철은 서하의 말에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에게 달려들었지만 서하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목 뒤를 가격했다. 강성철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서하는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성철의 몸을 묶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압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성철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서하는 그의 손발을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과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다. 서하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경찰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서하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성철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맞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10년 전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진정한 악마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길을 잃은 인간처럼 보였다. 강성철은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묶인 몸으로 서하를 노려보았다. 네가 박중령의 딸이었구나. 정말 놀랍군. 그의 목소리는 경멸과 함께 희미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서하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이서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버지를 배신했죠? 당신은 아버지의 전우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성철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배신, 이 세상에 배신 아닌 게 어디 있어. 나는 그저 살기 위해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야. 당신은 정의를 버렸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이서하의 외침에 강성철은 차갑게 웃었다. 죽여, 내가 박중령을 죽였다고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군. 강성철의 말에 서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죠?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성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박중령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배신했지만 그를 죽일 만큼 비겁하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를 죽인 사람은 최정혁이다. 나는 그에게서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겼을 뿐이야. 서한은 충격에 빠졌다. 최정혁. 그 이름은 아버지의 폴더폰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최정혁이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성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성철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최정혁은 어디 있죠? 서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강성철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최정혁은 경찰청에 있지. 그는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진짜 실세다. 강성철의 말에 서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최정혁이 경찰청 고위 간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성철은 계속해서 말했다. 최정혁은 아버지와 같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였지만 동시에 조직의 보스였다. 서하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것이다. 강성철은 서하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이겼지만 아직 모든 것을 이긴 게 아니야. 최정혁은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이다.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존재야. 서하는 강성철의 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서하는 강성철의 핸드폰을 이용해 최정혁의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핸드폰에서 최정혁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최정혁이 강성철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를 조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성철은 최정혁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서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정혁을 찾아내 그를 심판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강성철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다. 최정혁 경찰청의 실세이자 이서하, 아버지의 가장 믿음직한 전우였다는 그 이름은 서하의 모든 복수 계획을 다시 뒤흔들었다. 이서하는 강성철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최정혁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의 비밀 회동 장소를 모두 파악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다. 최정혁은 흥룡회의 실질적인 보스이자 경찰 내부의 모든 부패를 조종하는 배후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무수한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이서하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모든 죄를 은폐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악마였다. 이서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적과 싸우고 있는지 깨달았다. 최정혁은 변민석이나 강성철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그는 철저하고 잔인하며 교활했다. 그는 이서아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도 그 모든 죄를 은폐하고 경찰청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했다. 이서아는 최정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그의 금융거래 내역, 그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의 모든 약점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이용해야 했다.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 이서하는 최정혁의 마지막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것은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였다. 최정혁은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흥룡회의 모든 범죄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 이서하는 최정혁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폴더폰과 함께 모든 증거를 담은 USB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최정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정혁의 아파트에 잠입했다.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다. 하지만 이서아의 해킹 실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안은 호화로웠다. 고급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최정혁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얻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다. 서아는 최정혁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최정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서아가 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다. 이서아는 그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정혁은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중령, 네가 날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전우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서아는 최정혁의 뒤에 서서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최정혁은 이서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아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서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서아를 박중령의 딸로 인식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자신을 덮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정혁은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경악했다. 네가 박중령의 딸이었구나.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10년 전 이서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살아있었고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서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최정혁은 이서아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를 읽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최정혁은 몸을 일으켜 이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의 격투수를 사용해 이서아를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강력하고 정확했지만 서아의 움직임은 그보다 빨랐다. 서아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최정혁은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서아의 힘과 기술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오, 어떻게? 최정혁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이서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지옥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 저는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최정혁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가 남긴 폴더폰을 보여주었다. 이 폴더폰 안에는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동시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최정혁은 이서아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최정혁은 권총을 꺼내 이서아를 겨냥했다. 닥쳐, 네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 내가 이기게 될 거다. 그는 반가쇠를 당기려 했지만 서아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707의 무장 해제 기술을 사용해 권총을 빼앗았다. 그녀는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최정혁의 얼굴을 가격했다. 최정혁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이서아는 최정혁의 몸을 묶고 그를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그의 핸드폰과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다. 그녀는 최정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최정혁의 핸드폰을 이용해 경찰청의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최정혁은 이서아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서한은 최정혁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정혁은 이서아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서아는 최정혁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는 그가 흥룡회의 보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그가 마약, 밀매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절정에 달했다. 최정혁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서아는 그의 범죄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한때 존경받는 경찰청의 실세였던 그는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보며 분노하고 절망했다. 이서아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켰다. 변민석은 감옥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되었고 강성철은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최정혁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서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 이서아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이서아는 자신의 회사 너 시큐리티를 정리했다. 그녀는 회사를 자신의 직원들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느 날 이서하는 아버지가 남긴 폴더폰을 꺼냈다. 그녀는 폴더폰을 열어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서하야, 세상은 더러워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단다. 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서하는 이제야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공허함만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되었다. 그녀는 세상의 더러움과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최정혁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로였다. 이서아가 공개한 증거 파일은 경찰청의 부패한 실체를 만천해 드러냈다.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변민석과 강성철의 죄를 넘어 더 많은 경찰 간부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드러났다.
언론은 이 사건을 너시큐리티의 단독 작전이라고 보도하며 열광했다. 이서아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고 그녀의 얼굴은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부패한 세상을 심판한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능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냈다. 경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상부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이서아가 공개한 증거들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정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되었고 강성철은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최정혁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서아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파장을 조용히 지켜봤다. 사람들의 찬사와 언론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 숨어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어느 날 이서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에게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김성호 경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동료이자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후배였다. 이서아 씨 맞으시죠? 당신이 박중령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모든 음모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김성호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김성호가 이 모든 음모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많은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서아는 김성호 경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찻집. 그곳은 이서아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찾던 곳이었다. 서아는 그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밤 10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찻집은 한적했다. 낡은 전등 아래 김성호 경사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10년 전의 앳된 모습과는 달리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서아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서아 씨, 아니 박서연 씨,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무엇이 죄송하죠?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었나요? 그녀의 질문에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중령님을 존경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는 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이서아의 아버지는 최정혁과 강성철의 비리 증거를 잡기 위해 홀로 잠입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김성호에게 증거를 넘기려 했지만 최정혁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최정혁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모든 죄를 은폐했다. 김성호는 아버지가 최정혁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정혁은 경찰청의 실세였고 그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성호는 침묵을 지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김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저는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김성호의 고백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처럼 복수할 힘이 없었고 그저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성호는 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서아 씨, 당신의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서아는 김성호의 제안을 듣고 고민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김성호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김성호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김성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세상의 부패와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 이서하와 김성호의 새로운 동맹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사회적 부패에 맞서는 투쟁의 시작이었다. 김성호는 경찰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해 최정혁의 뒤를 봐주던 또 다른 실세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경찰청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조직이었고 그들의 권력은 최정혁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했다. 김성호는 서에게 말했다. 이서아 씨,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최정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이 사회의 모든 부패한 시스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이서하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서하는 김성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 사회의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너시큐리티의 모든 기술을 이용해 부패한 경찰 간부들과 정치인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그들의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그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서하의 폭로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언론은 그녀의 폭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깨달았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부패한 시스템의 종말을 외쳤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이서하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김성호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목표, 즉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그들은 경찰청의 최고위 간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의 폭로로 인해 수십 명의 경찰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 이서하였다. 이서하는 자신의 회사 너시큐리티를 정리했다. 그녀는 회사를 자신의 직원들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느 날 이서하는 아버지가 남긴 폴더폰을 꺼냈다. 그녀는 폴더폰을 열어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서아야, 세상은 더러워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단다. 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서하는 이제야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공허함만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김성호와 함께 세상의 부패와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가해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정의를 위한 투사가 되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